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까지 보셨습니다.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경선 치르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성공한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찾아가진 못했을 테죠. 어쨌든 지금 아까 본 영상 중에 하나,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에서 경선 연설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실현한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이제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 추도식에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도 좀 있고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5년이 지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추도식이어서 상당히 엄중하게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행사장 입장할 때 대통령 내외나 권양숙 여사나 모두 웃으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뭐 사실은 또 웃으시면서 입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은 또 여러 가지로 아마 그 뜨거운 그런 마음속에 깊은 곳에 뜨거운 감정들이 아마 용솟음 치고 같이 섞여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8주기가 벌써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하셔서 이것은 뭐 그분 한 분의 그 불행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불행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많은 국민들이 서글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이고 또 그분이 실천하고자 했던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의 형태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도 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여실히 많이 이렇게 아마 주장하고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셔서 추도식을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아마 오늘 추도식에 임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정환 의원이 시를 낭송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은 추도식이니까 엄숙한 분위기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추도식은 이전의 추도식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은 겁니다.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말 좀 좋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위기가 좋은 자리에 서 있으면은 야 오늘 기분 좋다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아마 그 대목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지금 반추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권양숙 여사도 앞서 나올 때 얼굴이 밝았어요.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것들을 볼 때는 저는 이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3월 31일 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했던 얘기 추도식에 가서 이런 말 하고 싶다. 가서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제 편히쉬십시오. 못다 이런 꿈 제가 다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날이거든요. 상당히 나름대로 웃을 수 있는 추도식이지만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추도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시각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헌화가 진행 중입니다. 권양숙 여사가 바로 처음으로 하게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은 시민들의 헌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추도사를 보면은 글쎄요, 손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각오 같은 거를 밝힌 것 같아요. 오늘 그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이제 선거 전에 했던 국민적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했을 거고요. 아마 개인적인 사심으로는 앞으로 추도식도 계속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통합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 다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추도식에 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만큼 사실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국민적인 통합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결심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도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노무현의 가치, 예를 들면 뭐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 서민적인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미처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노무현의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완수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결심을 강하게 부여를 하셨고 그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고요. 예. 저는 오늘 추도식에서 유심히 본 것은 사실 권영순 여사와 노건우 씨의 표정입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노건우 씨가 굉장히 위안을 받는 듯한 느낌, 그 안심을 하는 듯한 느낌, 희망을 갖는 듯한 표정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과 또 노무현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더 좋은 가치로 긍정적인 미래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가 그만 슬퍼하자. 이제 문재인을 도와서 문재인의 가치를 실현해주자. 이런 좀 역동적인 미래 가치를 오늘 공유한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적인 입장에선 좋다. 저런 에너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수 의원도 뭐 큰 숙제를 하나 덜은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운명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친구로서 또 동지로서 또 같은 어떤 동업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이 여정을 같이 했다가 길이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노 대통령은 갔지만 그러나 자신한테 어떤 숙제를 떠넘기고 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자신이 그 숙제,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신과 노 대통령의 어떤 운명이 달라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만감이 오늘 교차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일단 이제 비판의 어떤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사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대통령과의 그 기일과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굳이 또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에 쫓아서 굳이 이 봉하마을만 갔어야 됐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것이 이제 한풀이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경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하는 건 마지막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의심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점도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예. 그 현직 대통령으로는 마지막 참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오늘 추도사 속에 연설문 속에도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 통합의 관점. 그랬죠. 사실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가도 직선제 이후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고른 균형 있는 득표를 했다. 심지어 TK 지역도 21.7%, 21.8%를 얻을 정도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다만 이 오늘 추도식에 참석하신 것은 유세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로서도 약속한 바가 있고 또 충분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오늘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모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당도 그렇고 아마 다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그 국회와 야당과도 끊임없이 협치를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안정감과 그 희망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사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 대목이 좀 귀에 들어옵니다. 이제 당신은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그냥 수사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게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나 가슴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품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 유서를 그렇게 꺼내서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모습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런데 아마도 이 표현으로서
시민으로서 이제는 유서를 꺼내서 어디 다른 곳에 보관할 것 같아요. 늘 갖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늘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나는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꼭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 이미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예.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어떤 목적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10월 27일 날 그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쫓겨나오듯이 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한을 내가 꼭 풀어드리리라 하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청와대로 갔단 말이죠. 예.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청와대에 간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청와대에 간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표현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이 꼭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온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만 품고 다닌 것이 아닌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들인 노건호 씨가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중국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박상훈 박사님, 저런 모습, 저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NLL 이 포기 발언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그 이후에 수사를 해가지고 근거 없는 걸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어요. 뭐 NLL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방금 노건호 씨도 저 얘기를 작심 발언한 겁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였었는데 그때도 김무성 전 대표가 물어봤어요. 저 사실 알고 있었느냐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써가지고 작심 발언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그것도 없이 이 돌아가신 아버지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 NLL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선거에 이용해먹고 종북 타령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이게 왜 왔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종북물이 자파 타령이 있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저거 아마 앞으로 또 있을 거요. 노건호 씨의 주장대로 저런 주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예. 그걸 통하지 않는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때 생각하니까 그때도 종북 타령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당분간 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언제 이것이 청산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저는 우리 박성근 박사님의 걱정보다는 좀 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저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대표가 그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런 종북몰이를 한다고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을 했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북한에 가서 뭐 그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표결 문제를 유엔에 표결하는 문제를 북한 가서 북한의 허락을 받는지 여부 이런 걸로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국민들이요. 그런 식의 종북몰이와 색깔론 가지고는 더 이상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고 그쪽에 의존해서 캠페인을 벌였던 그 후보들이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그건 저는 극복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앞으로 먹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예. 이번 대선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그 색깔론 종북머리 가지고는 선거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예. 아마 지보다는 이재경 교수가 더 좀 낙천적인 것 같아요. 저는요, 홍준표 전 후보가 대통령 찍고 난 다음에 미국 갈 때 페북에 올린 글이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친북 좌파 친북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좌파 친북 정권이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밖에 못 얻고 그렇게 해서 24%나 얻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싸움. 저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 한번 봅시다. 좋게 해석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 재감사를 지시를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구원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건한 연결식을 위해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를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에 경건한 마음으로 영복을 이뤄드리는 연결식입니다. 글쎄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사실은 저 당시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인배다운 풍모를 지녔다라고 그렇죠. 사실은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원 의원이 그렇게 항의하고 예. 여러 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분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속으로는 잘했다.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다. 본인도 사실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비춰보면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탐탁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장례 집행위원장이거든요. 예. 내 어떤 지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분양을 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사하고 조금 더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마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그 절제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 그런 예. 부분을 높게 샀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때 TV 토론 과정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크게 화내는 것이 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야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국민들도 많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뭐라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기도 했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이런 포지션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 더 공적인 지위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것들을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칭찬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거와 연결실 때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치로서 끌어들였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굉장한 각인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비서실장,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왕실장. 그래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모습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들 그렇게 정치의 전면에 이렇게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이다 내지는 뭐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민정수석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저때 사실은 전원 장면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박희태 한나라당 그 대표가 찾아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 장례식 전에 봉화마을에 찾아왔을 때도 뭐 온갖 그런 그 이 추모객들이 그 물병 던지고 욕설을 하고 그때도 온몸으로 막아서고 사죄를 하고 진정시키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속내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켰어야 됐다. 나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울었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마음으로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킨 사람. 거기서부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잠시 뒤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4대강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고 친구 관계였고
그럼 이재경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권을 보는 생각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마 저서를 예.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 중에는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직전 정부인 그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혹독하게 예. 좀 이렇게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이요? 예,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을 짧게 한번 되짚어 보면 말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 그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봉하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 봉하마을 일대에 새로운 뭐 오리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굉장히 서민 밀짚 모자와 자전거가 인상 깊게 우리가 기억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국민들로부터 퇴임 후에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그 8년 전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러나 그 이명박 정부는 막 등장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 국민적으로 기대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있던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도 일화처럼 떠돌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런 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그 박연차 그 수사를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막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 그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그 대통령과 많은 참여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정치 보복으로서 아마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됐던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금 지금 여당입니다만 여당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BBK 사건 때문에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남편분이 변호사였는데 김앤장 변호사였는데 다음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남편분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걸 박영선 의원이 직접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전에 참여정부와 그 열린우리당의 여당, 그 당시 여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아서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아마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던 거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됐죠.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제가 이분의 글 쓰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다 글 속에 일단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추려나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나가는 이런 이제 스타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글쎄요, 박사님 교수님, 저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적폐 문제를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다음 정부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 지금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4대강만 문제만 하더라도 감사원은 3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예. 할 때마다 달라요, 내용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한 것인가, 많은 것인가.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 4대강 문제는 다시 한번 정책 감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결과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거는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거를 저는 당연한 수순이지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상관이 저는 없다. 묻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예. 들고요. 방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예. 그래서 줄을 쳐가면서 이 줄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은 너무 간결하잖아요. 아마 이 간결한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마음을 결심하고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릿속에 정리를 했구나. 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한 문장이 나온 것이구나. 그때까지 그러면은 우리 참모들은 뭘 했나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을 영화에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리면서 53일 만에 그 모습을 공개했는데 재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3시간 만인 오후 1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첫 재판인 만큼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슷한 남색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유의 올린 머리는 오늘도 유지됐는데요.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년지기 최순실 씨와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3시간 내내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하지도 않았고 뇌물수수의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며 직접 짤막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며 울먹이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뇌물 혐의 역시 검찰이 모두 엮은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합쳐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모레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다음 주부터는 주 4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노태한입니다. 재판은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두할 때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때도 탄핵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전혀 경호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첫 영장실질 심사 때는 교통통제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교통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가 좀 혼잡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경호 문제가 이제 법무부로 이관이 되고 예.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십 차례나 공판기일에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시키면서까지 교통통제할 만큼의 어떤 경호상의 위기는 없다. 그렇게 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는 안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또 기본적인 건 갖추어졌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그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우르르 같이 버스를 타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혼자 단독으로 여러 명의 교도관들의 여러 가지 그 배려를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을 했었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예우는 그 정도까지 예우를 갖춘 걸로 보입니다.
예. 한 9시 10분에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재판은 10시부터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예. 대기하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또 호명하는 순서를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래 다른 사건들도 좀 미리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가 사실 최대 관심사였었는데 글쎄요, 많이 좀 수척해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목도해야 될 어떤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건강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서 또 조원진 후보, 뭐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 그랬죠. 나와서 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정부가 또는 사법부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파서 네. 사실 보석을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어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뉴스까지 일부 언론, 인터넷 언론에서 그런 뉴스까지도 생산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사람들이 보기 전에는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으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오늘 지금 법정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 예.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 특별하게 그렇게 악화되거나 나쁘진 않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얼굴이 좀 붓기가 있었고 좀 초췌한 모습이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걸어가거나 말을 하거나 또 시선의 어떤 뭐 눈빛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 악화설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처음 보는 느낌은 그동안에 별일 없었던 것처럼 참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반성의 빛이라든지 당황스러운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상당히 긴장하는 뭐 이런 모습은 전혀 없이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한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태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최순실 씨와 눈길 하나도 주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아마 나름대로 저런 멘탈이 상당히 강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최순실 씨도 들어올 때 약간의 목내, 그 목내가 누구를 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통령을 향한 것이겠죠. 예. 약간의 목내를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딸자리에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돌아보는 모습은 이전에 최순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도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차에서 호송돼서 내려가지고 들어올 때 이 오른쪽에 동그란 거 뭐 있잖아요. 예.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503. 이재경 교수가 뭐 안다 그러는데 아니, 글자가 이게 있어요 보니까. 요게요. 잠깐 보면 아마 동그란 거 위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위에 재밌는 게 네. 나대불츠라고 맨 위에 동그란 그 마크 안에 수용 배지죠. 예. 그 위에 맨 위에는 나대불츠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로 열고 구 가로 닫고 그 밑에 503. 예. 이 나대불츠라는 게 자세히 보면 나대불츠라고 보일 텐데 빨간 글로 돼 있는데 예. 저 나대불치가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나라고 하는 것은 공범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는 대기업 같은 데서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불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츠는 뭐 동계 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줄여서 나대불치라고 빨간 글로 표현을 해놓고 그 밑에는 서울구는 서울구치소, 그 밑에는 수임번호 503. 혐의의 약자를 예, 써놓은 그렇게 거예요? 표시했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예. 그래서 나대불치라고 돼 있답니다. 예. 동그란 그 맨 위에. 근데 딴 데도 저렇게 합니까? 이거는 순정이 병원에서 알겠습니다. 물어봐야 네, 되겠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를 궁금합니다. 만났어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최순실 씨는 얼굴 표정에 약간의 동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피고인 1위니까 먼저 입장을 했죠. 그럼 최순실 씨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앉았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오죠. 최순실 씨는 어차피 지금 자신의 동선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측면으로라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목례를 합니다. 고개를 한 번 숙이고 눈빛을 보면 눈빛이 동요가 있었어요. 한 번 흔들립니다. 그게 실제로 보려고 했다 다시 돌아오는 느낌? 또 그다음부터는 그냥 밑을 향하는 느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가 공판정에 들어오는 장면은 꽤 많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는데 아예 카메라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당당하게 그냥 들어갔는데 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에요. 자, 딱 두 번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하나는 재판정을 향한 어떤 얼굴.
예.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정면만 응시했어요. 한 번도 자신의 왼편에 있는 최순실 씨를 의식하거나 또는 눈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아까 뭐 박성병 박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로서도 나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 뭐 예. 이런 부분들을 웅변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 손 변호사님, 실제로 이게 신문이 시작되면 주소 같은 거, 직업 같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는 그때부터 흐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얘기할 때 좀 흐느끼면서 그 대답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이제 아마 심적으로 각오는 하고 나왔을 겁니다. 오늘이 드디어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는 날이구나 예. 하면서 이제 긴장해서는 들어왔을 텐데 막상 박 전 대통령이 옆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솟구쳐 올랐겠죠.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불편함도 들었을 거고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한 측면도 있을 거고 실제로 최순실 씨가 내 죄는 박 전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죄다. 그런 예.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금이라도 송구함, 미안함, 죄책감이 있어서 예. 그것들을 이제 울먹이면서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본인이 이제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대통령과 같이 형사 재판에 있는 이제 소회를 그렇게 눈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인지 흔한 말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그 범죄 사실은 전부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이상한 거죠. 자기가 박 잘못한 게 대통령이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한테 눈길도 안 주고 꼿꼿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사실은. 예. 최순실에 대해서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오히려 있는 게 반대로? 역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석도 가능하고요. 최순실 씨의 눈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와 버금가는 가짜 눈물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예. 본인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오늘날 저렇게 전 대통령과 같이 법정에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쯤 되면은 뭔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자세나 그 반성의 그런 거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도 일말의 반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싹 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온 나라가 들썩여서 저기 법정에 세워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한 발언 같아요. 본인이 진짜 뭐 그 자리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예. 대통령 들으시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충성심 예. 같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된 발언이었고 아마 최순실 씨는 아마 저 차례에서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을 받지만은 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같이 또 가야 할 또 운명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계속 재판 받아야죠. 재판 다 끝나고 나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다른 사저로 이제 집으로 자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도 밖에 나가면은 그걸 완전히 끝날까요? 형을 다 살고 살고 나와서도. 나서도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뭐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자리에서 아주 나름대로 남는 말 한마디를 한 거죠. 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자리에 한 죄밖에 없다. 예. 그건 내 탓이다. 그러나 나머지 나의 개인적인 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하는 뭐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말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테고, 손 변호사님, 글쎄 머리 스타일이 워낙 좀 논란이 돼서 오늘 뭐 머리를 좀 풀어 헤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단정하게 하고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단정하게 나오셨습니다. 예. 그 구치소 내에서 파는 머리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손수 아마 정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집게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상 올림머리를 했고요. 사실 올림머리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세월호의 또 아픔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는 측면이 있고 또 대중 앞에 나오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쓰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림머리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구치소의 수감 전과 후가 저는 사실 크게 차이 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좀 살이 빠지신 사복이었고요. 느낌, 예. 뭐 그 느낌 이해는 평소에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구치소 내에서도 좀 본인이 평소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재판정 밖의 모습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박근영 이사장이 방청을 하러 왔다가 못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부장님 화이팅! 화이팅! 네. 대표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여쭤볼게. 형님이 이러시면 어떠시겠어요? 네, 오해 같은 거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죠. 예. 그래서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하고는 연락을 좀 취하셨어요? 아유, 전혀.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심정도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그런 시간을 드려야죠. 면회 가서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냥 울다가만 나올 건데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뺏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잘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죠. 박지만 씨도 오늘 방청 오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렇게 기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엄두가 안 나서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님의 그런 건강과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부쩍 애를 쓰고 있다는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지켜야 되죠. 지금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청권 있으세요? 가족은 방송권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왔어요. 학교도 방청권이 배부가 됐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변호인하고 통화가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인을 통해서 방청권이 배부가 됐고 네. 그럼 못 들어가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예. 그 일찍 오면은 거기서 배부를 해준다고 그렇게 저한테는. 다른 재판인데 이거는 추첨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몰랐습니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인터뷰만 하고 가게 생겼네. 예.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자. 오늘 호송차 상중계 좀 지켜보시고 오신 거예요?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성이신데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좀 허락이 된다든가 뭐 그런 흉악범도 아니고 그런 중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도 좀 하실 수 있게 간단한 병원이 있듯이 조금 이렇게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머리 손질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이정우 씨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방청권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은 하시는데 사실 이 박근영 씨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지금 신동욱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걸 모르고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구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욱 씨가 무작정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못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영치금이랑 뭐 전해주러 왔다라고 돌아가면서도 나 이런 줄 몰랐다. 그 말을 했고 지금도 오늘도 그냥 나오는 줄 알았다. 인터뷰만 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언니가 만약에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지금 애틋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내 형님, 내 누님 또는 내 언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줘야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위한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진짜 나를 원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원한다면 삼성 자택에 왔을 때도 사실은 불렀을 테고 또 구치소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매몰차게 접견에 대해서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사실 혼자 고립돼 있을 때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박근영 씨 찾아갑니다, 청와대. 근데 내 뭐 편지 하나만 두고 가려고 왔다. 그러고 또 되돌아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찾아가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번 표현대로 누님, 형님을 원한다면 그 누님,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용히 있는 것이 사실은 도와주는 건데 언제나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에서 꼭 도움이 안 되는 발언 그 머리라도 꼭 해드렸으면 이 표현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심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냥 박지만 회장처럼 뒤에서 가만히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보탤 것도 없고요. 이정모 시장님 딱 100% 동의합니다. 정말로 저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대통령의 친여동생 아닙니까? 저 정도의 언행을 하면은
무엇인가 이게 좀 정리가 된 듯한 얘기를 해야 신뢰감이 가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동네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가가지고 방청하게 되면 저 가족인데 갈 수 있느냐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상대방 예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냥 간다 저렇게 또 부부가 저렇게 나란히 그렇게 하고 나 이거 아니네 뭐 가서 인터뷰하고 또 가버리고 예. 왜 저렇게 하실까? 뭐 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필요할 거 없습니다만 예. 이정호 시장님의 저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것도 오늘 또 좀 늦었어요. 그 재판 시작하고 도착을 했는데. 오늘 글쎄요, 손 변호사님, 이경재 변호사하고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정치적인 얘기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 계속해서 특검 뭐 기소나 검찰의 기소가 뭐 추정과 상상으로 쓴 거다, 촛불 시위다,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예. 재판부에서 가장 온당치 않은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증거로서 그 주장이 왜 사실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시위, 정치, 뭐 정치권의 역량, 뭐 특정 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법부에 대한 무시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뭐 무죄가 100% 되는 거를 기소할 일은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주장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예. 사실은 그 무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좀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한 또는 뭐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예. 그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정치적으로 공방하고 정치적으로 사실 헌재를 공격한다거나 특정 기관을 공격하니까 오히려 개심죄에 걸린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과 똑같은 정치적인 변론을 할지는 좀 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법원의 재판에서 뭐 예를 들면 검찰이 나를 엮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변호사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는 더 구체적으로 나가. 이정도 씨 봐보세요. 한웅재 검사, 부장검사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입니다. 한웅재 검사가 박 전 대통령 축출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다. 처음 재판받을 때. 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한웅재 검사가 사실은 돈 만찬 사건에 거기 배석을 한 참석한 검사잖아요. 네. 자, 그 사건이 어떠한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지까지도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가 돈 만찬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랬죠.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 검찰이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을 다 인정한다면 돈 만찬 사건도 부정처 사후 수뢰죄 뇌물죄다. 예. 그건 왜 그럼 해당이 안 되냐 하면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더불어 최순실 씨 쪽 변호사가 최순실 씨 쪽에서 이렇게 그 한웅재 검사 앞에 앉아 있는데 언급한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쪽 표현대로 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검장, 윤 지검장이 이 모든 것들을 고영태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돈 만찬 사건은 사실은 검찰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이 앞으로 파장이 계속되면 사실 중앙지검 내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신뢰도라는 부분에서도 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법리 다툼보다는 그쪽으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아예 첫날부터 모습을 보인 자신들의 의도로 보인 어떤 행각이 행보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탄탄하게 관련된 내용을 엄청난 분량으로 축적돼 있는 거죠. 관련자들 정의도 다 받아놓은 상태고 이거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 아니라고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답은 그러면은 여기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더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모른다 아니면 내가 한 바가 아니다 뭐 좋은 의미로 만들었다 정도인데. 그럼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핸들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 앞서 이제 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풀고 나가야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유죄를 받더라도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다. 라고 강하게 치고 나올 것이고 그게 지지자들도 함께 할 것이고 해법도 정치적으로 사면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꼼꼼히 뜯어보면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마치고 나서요. 유영하 변호사와 이경재 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특별한 언급 안 하시던가요? 증거 불충분 주장하시면서 돈봉투 만찬 언급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 열리고 오늘은 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 현대사에도 비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피고인 최성원의 입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런 처참한 광경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라마틱한 정치적인 투쟁 끝났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법과 정의, 양심, 이성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해 주기 바란다.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 돈봉투 만찬 사건에 사실 지금 부장검사 2명이 감찰 대상이거든요.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 돈봉투 만찬도 사실은 지금 그 특정인들이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배당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범죄라고 한다면 마땅히 수사기관에서 기소해서 또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별론이고요. 근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짓기에는 아직 인과관계라든가 관련된 뒷받침되는 정황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돈봉투 사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과 특검도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권력이다. 그리고 뭔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별개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경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거는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변호인들과 검찰과 재판부에서 지금 조금 의견이 부릴 수가 있었던 거는 병합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병합하기로 결정을 했죠. 두 번째는 재판부는 심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 4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변론에 필요한 준비들을 할 방어권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 2회, 3회를 해달라.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충분히 변호인으로서는 주 몇 회 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절차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 정치적인 것들, 뭐 정치적인 주장, 뭐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법부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는 좀 경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보면은 기존 주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공모하지 않았고 뇌물 받지 않았다는 18가지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뭐 누누이 반복해서 말했지만은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해왔고. 뭐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했고, 뭐 아까 그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지금부터는 법정에서 뭐 법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인정하고 있는 게 없고요. 심지어 뭐 아주 격한 감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격한 감정적 표현을 막 여과 없이 드러낸 게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더럽게 나를 만드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아마 둘 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것이고,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최순실하고 아마 재판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그 방어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이중 기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별도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사실은 그 재판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중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부당하다. 예컨대 워낙 증인들이 거의 뭐 완전히 겹치는 그런 상황 것 등을 또 감안하고 또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 예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병합해서 아마 그 계속 재판을 해 나갈 텐데 이 점을 아마 거의 일주일에 2번씩 같이 법정에서 만나야 될 상황이 올 텐데 그러겠죠. 이 점을 아마 예. 박근혜 대통령과 재수질 측에서는 굉장히 아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언제까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꼿꼿하게 서로를 외면하면서 재판을 정에 임해서 재판을 받아갈 건지 예.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떨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응원하는 심정하고 막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변을 하고 또 대답해야 되는 이런 증인이 또 같이 나와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때 두 예. 사람 관계가 계속해서 저런 모습으로 유지될지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꼼꼼히 챙겼다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박 전 대통령 측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게 지금 검찰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이게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또 이게 잘 안 보이는 측면들도 있어서 그걸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수첩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되어 있는데 혹시 검찰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거나 또는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걸 기대하고 한번 현물을 우리가 실제 그 검토를 해서 검찰이 제출해서 이제 컴퓨터로 기록된 것과 실제 현물이 같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본 모양입니다. 예. 사실 간혹 그 검찰 측에서 피고인한테 불리한 유죄 증거는 제출하는데 검찰에 불리한 거는 제출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그만큼 안종범의 수첩은 그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은 이 시점 윤석열 지검장이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에 좀 분란과 그런 잡음도 있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일단 지금 이 공소 유지라는 측면, 그러니까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이유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더 보강하라는 의미가 충분히 예.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도 그렇고 더불어서 이제 검찰 내부의 개혁이 계속 아마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법무부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검찰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울지검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